한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던 뉴질랜드가 어쩌다 병든 선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을까요? 2025년 11월, 뉴질랜드는 깊고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때 Survive till 25, 즉 2025년까지만 버티자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지만 이제는 2026년이 되어도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국내 총생산, 즉 GDP는 시장의 예상을 2배나 뛰어넘는 0.9%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1인당 GDP는 2023년 6월 이후 무려 3.9%나 급락했습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깊은 1인당 경기 침체를 의미합니다. 실업률은 9년 만에 최고치인 5.3%까지 치솟았고 16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4세 사이 청년 실업률은 15.2%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미래 세대의 희망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진국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탄한 복지,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 높은 국민 소득을 자랑하던 나라가 어째서 이토록 허무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과연 뉴질랜드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마주할 미래의 경고등일까요? 이 다큐멘터리는 한 선진국의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성공의 정점에서부터 서서히 균열하고 결국 붕괴에 이르는지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이곳은 과연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뉴질랜드 전역에는 깊은 피로감과 불안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위기의 신호는 바로 일자리의 소멸입니다. 2025년 11월 현재 뉴질랜드의 실업자 수는 16만 명으로 이는 1994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단순히 통계상의 숫자가 아닙니다. 인구 약 530만의 나라에서 타우랑가시 전체 인구와 맞먹는 사람들이 생계를 잃었다는 의미이며 그들의 가족까지 고려하면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특히 미래를 짊어져야 할 청년층의 타격이 심각한데 15세에서 24세 청년 10명 중 1.5명 이상이 실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경력 개발의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는 세대가 양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위기 신호는 멈추지 않는 물가 상승과 실질 소득의 감소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연간 임금 상승률은 2.1%에 그쳤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에 달했습니다. 뉴질랜드 근로자의 44%는 올해 임금이 전혀 오르지 않았고 68%는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임금 인상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은 훨씬 더 가혹합니다. 전기요금은 11.4%나 폭등했고 식료품 가격 역시 5% 이상 올랐습니다. 이는 월급을 받아도 쓸 돈이 계속 줄어드는, 즉 가만히 있어도 가난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키위세이버, 즉 뉴질랜드의 퇴직연금에서 생활고로 중도 인출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빈곤 아동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이 현상의 비극적인 단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신뢰의 붕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집값은 영원히 오른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신화가 깨졌습니다. 웰링턴 같은 주요 도시의 집값은 고점 대비 30%나 폭락했고 전국 평균 역시 13%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져도 높은 이자율 때문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요원한 꿈입니다.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은 팬데믹 시기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일 200명이 넘는 키위, 즉 뉴질랜드인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줄이고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동안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아님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뉴질랜드 경제를 지탱해온 구조적 기동들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제조업은 3.5%, 건설업은 1.8% 위축되었고 소매, 농업, 운송, 금융 서비스 등 16개 산업 중 10개 분야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경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상품 생산 부문이 5%나 위축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웃나라 호주와 비교하면 위기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비슷한 시기 호주의 실업률은 4%대에 머물렀지만 뉴질랜드는 5%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1인당 GDP 성장률 하락폭도 뉴질랜드가 호주보다 훨씬 큽니다. 한때 세계적인 모범국가로 칭송받던 뉴질랜드는 이제 남태평양의 병자로 전락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체념과 분노 그리고 탈출만이 남은 땅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뉴질랜드가 겪는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눈부신 성공 속에 그 씨앗이 잉태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뉴질랜드는 남태평양의 영국이라 불릴 만큼 폐쇄적이고 규제가 심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보호하는 이른바 호송선 단방식, 즉 가장 느린 배의 속도를 맞추듯 경쟁력 없는 산업까지 정부가 보호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와 주력 수출품이었던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이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혔고 국가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바로 이때 1984년 노동당 정부의 재무장관 로저 더글라스가 꺼내든 것이 바로 로저노믹스라는 이름의 급진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신자유주의적 대수술이었습니다. 수많은 국영기업이 민영화되었고 금융시장은 전면 개방되었으며 모든 보조금과 관세가 철폐되었습니다. 이러한 충격요법은 단기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유발했습니다. 수많은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급증했지만 동시에 뉴질랜드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효율적인 산업은 정리되고 경제는 훨씬 더 개방적이고 경쟁적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개혁은 훗날 뉴질랜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문제는 이 성공의 그림자였습니다. 로저노믹스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동시에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자산 시장의 왜곡이 심각했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사라진 자리에 값싼 유동성, 즉 시장에 풀린 막대한 돈이 부동산과 같은 자산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뉴질랜드 특유의 세금 제도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오랫동안 양도소득세, 즉 자산을 팔 때 얻는 이익에 대한 세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주택을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최고의 투자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구조는 뉴질랜드 경제를 부동산이라는 단일 엔진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경제는 부동산 가격 변동에 극도로 취약해졌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 전체가 무너질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개입을 주저했습니다. 변화의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했지만 뉴질랜드는 오히려 저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거품을 더욱 키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는 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며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을 지폈고 2021년 중반에는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이 1,000만 뉴질랜드 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결국 성공의 토대였던 과감한 개혁 정신은 사라지고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에 안주하는 사회적 타성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국민들은 소득 증가보다 자산 가격 상승에 더 열광했고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장기적인 구조 개혁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뉴질랜드 경제는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투자보다는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에 자원이 집중되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빠졌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걸친 급격한 금리 인상은 이 모든 거품의 정점에 꽂힌 날카로운 바늘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성공의 탑이 사실은 모래 위에 지어진 것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바로 그 성공의 대가를 치르는 고통스러운 과정인 셈입니다. 뉴질랜드 경제 붕괴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크게 4가지 요인으로 해부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구조적, 정책적, 심리적, 그리고 외부적 요인입니다. 이 4가지 톱니바퀴가 맞물리면서 거대한 시스템의 실패를 만들어냈습니다. 첫째, 구조적 요인, 즉 뉴질랜드가 가진 태생적 한계입니다. 뉴질랜드는 인구 530만 명의 작은 내수 시장을 가진 섬나라입니다. 이는 규모의 경제, 즉 대량 생산을 통해 비용을 낮추는 방식의 제조업이 발전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의미합니다. 필연적으로 경제는 농축산업과 관광업이라는 2개의 기둥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산업은 모두 국제 원자재 가격이나 글로벌 경기, 환율 같은 외부 변수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주력 수출품인 유제품 가격이 국제 시장에서 하락하거나 코로나19 팬데믹처럼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 경제 전체가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2025년 경기 침체는 중국으로의 농산물 및 목재 수출이 둔화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호주가 철광석과 같은 경질 상품, 즉 산업 생산의 필수적인 원자재 수출에 집중하여 상대적으로 견고한 무역 구조를 가진 것과 대조적입니다. 둘째, 수십 년간 이어진 정책적 요인의 누적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킨 정책의 조합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양도소득세가 부재한 세금제도는 주택을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나치게 느슨했던 도시계획 규제 완화와 공격적인 저금리 정책은 부동산 거품을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키웠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 고밀도 개발을 장려했지만 이는 기반시설 부족 문제만 야기했을 뿐 집값 안정에는 실패했습니다. 더욱이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공격적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단기간에 금리를 가파르게 올린 결정은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뉴질랜드 경제에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과속으로 달리던 차에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은 것과 같았고 경제는 급격한 경착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부동산 불패 신화로 대표되는 국민들의 문화적, 심리적 요인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집값 상승은 뉴질랜드인들의 DNA에 주택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자산이라는 믿음을 각인시켰습니다. 젊은 세대조차 소득으로 부를 축적하기보다는 빚을 내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노동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 혁신 같은 생산적인 경제 활동에 대한 사회적 동기를 약화시켰습니다. 호주 근로자들이 1시간 일해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뉴질랜드 근로자보다 3분의 1이나 더 많은데 그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업들의 자본 투자 부족입니다. 기업들마저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에 투자하기보다는 부동산 투자로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자산 중독 현상은 경제의 활력을 갉아막는 보이지 않는 암세포와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요인의 변화에 대한 취약성입니다. 뉴질랜드 경제는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아 국제 경제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는 뉴질랜드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작은 개방 경제인 뉴질랜드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더욱이 이웃 강대국인 호주와의 경제 격차는 구조적인 인력 유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호주는 더 높은 임금과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뉴질랜드의 숙련된 인력들을 끊임없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매일 200명 이상의 뉴질랜드인이 해외로 떠나는 현실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뉴질랜드의 위기는 특정 정책 하나 혹은 특정 사건 하나의 결과가 아닙니다. 작은 내수 시장이라는 태생적 한계 위에 부동산에 올인하게 만든 정책적 실패, 그리고 자산 증식에만 몰두하게 된 심리적 요인이 결합된 상태에서 더 이상 우호적이지 않은 외부 환경을 마주하게 된 시스템 전체의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균열은 뉴질랜드 국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고들었을까요? 그 결과는 차가운 통계와 함께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9%를 기록하며 경제가 5분기 중 3분기 동안 역성장하는 더블딥 불황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1인당 GDP는 2023년 6월 이후 3.9%나 감소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깊은 1인당 경기 침체입니다. 실질 임금은 수년째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임금 상승률은 2.1%에 불과했지만 물가 상승률은 3%에 달해 가만히 있어도 지갑이 얇아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6만 명이라는 1994년 이래 최대 규모의 실업자 수는 이 경제적 고통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16만 개의 가정이 소득을 잃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거시 경제 지표의 악화는 평범한 가정의 식탁과 거실로 직접 연결됩니다. 오클랜드에 사는 30대 부부의 이야기를 상상해 봅시다. 몇 년 전 영원히 오를 것만 같던 집값에 불안감을 느끼고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금리가 2%대에서 7, 8%대로 치솟으면서 월급의 절반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부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직장을 잃었고 아내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2개나 뛰지만 치솟는 전기요금과 식료품비를 감당하기 벅찹니다. 아이들의 학원 하나를 더 끊어야 할지 고민하는 밤이 길어집니다. 이들에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매달 거래한 빚을 상기시키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주택 가격이 고점 대비 20% 가까이 하락했지만 팔아도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없는 깡통주택이 될 것을 우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기업, 시장의 반응은 이러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축 재정을 이유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수천 개 줄였고 이는 곧바로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업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로 신규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이는 다시 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1270개의 기업이 문을 닫았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가게의 파산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시스템이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 세대와 저소득층입니다. 15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은 무려 15.2%에 달하며 이들은 경력의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산을 보유한 기성세대는 그나마 하락한 자산 가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합니다. 마오리족과 파시피카, 즉 태평양 섬나라 출신 이주민들의 실업률은 각각 10.5%와 12.1%로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돌며 사회적 약자에게 위기가 더욱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모든 경제적 파장은 국민들의 정서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면 된다는 희망 대신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체념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뉴질랜드를 떠나 호주로 향하는 젊은이들의 행렬은 국가에 대한 불신과 미래에 대한 절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로 꼽혔던 뉴질랜드에는 이제 분노와 좌절, 그리고 깊은 불신이라는 정서적 후유증만이 짙게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선진국의 시스템이 무너질 때 그 사회 구성원들이 겪게 되는 실제 모습입니다. 뉴질랜드가 빠진 함정은 과연 특별한 사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경로를 밟았거나 혹은 정반대의 선택으로 다른 결과를 맞이한 국가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유사 사례로 아일랜드를 들 수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아일랜드는 켈틱 타이거라 불리며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낮은 법인세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고 유럽연합이 지원을 받으며 급성장했지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뉴질랜드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값싼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며 엄청난 자산 거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정부는 건설 경기에 의존해 성장을 구가했고 국민들은 빚을 내어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아일랜드의 부동산 거품은 한순간에 붕괴했고 국가는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뉴질랜드와 아일랜드 모두 작은 개방 경제가 특정 산업, 특히 부동산에 과도하게 의존했을 때 외부 충격에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뉴질랜드와 가장 자주 비교되는 대조 사례는 바로 이웃나라 호주입니다. 두 나라는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지리적으로도 가깝지만 2024년과 2025년의 경제 상황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뉴질랜드가 깊은 침체에 빠져 있을 때 호주 경제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5년 뉴질랜드의 실업률이 3%에 달할 때 호주의 실업률은 4%대를 유지했고 1인당 GDP 하락폭도 뉴질랜드가 훨씬 컸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경제 구조의 다변화에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농업과 관광이라는 두 개의 부드러운 상품, 즉 소비재에 의존하는 반면 호주는 철광석, 석탄과 같은 경질 상품, 즉 산업 원자재 수출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어도 산업 생산의 필수적인 자원 수요는 일정 수준 유지되기 때문에 호주 경제의 안정적인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정책 대응 방식의 차이도 중요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맞서 매우 공격적이고 빠른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반면 호주 중앙은행은 보다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뉴질랜드 가계와 기업이 받은 충격이 훨씬 컸던 것입니다. 물론 호주 역시 주택가격 문제와 같은 내부적인 고민을 안고 있지만 적어도 뉴질랜드처럼 경제 전체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시스템적 위기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외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호주는 더 큰 내수 시장과 다변화된 산업 구조라는 완충지대를 가졌던 셈입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성공의 저주를 경계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미래에도 유효할 것이라는 안일한 믿음은 시스템의 경직성을 낳고 변화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뉴질랜드와 아일랜드는 부동산이라는 과거의 성공 모델에 집착하다가 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둘째, 경제 구조의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정 산업, 특히 변동성이 큰 부동산이나 특정 수출 품목에 국가 경제의 운명을 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호주 사례는 다양한 성장 엔진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호주는 뉴질랜드보다 더 낮은 세율과 규제 환경을 유지하며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신호를 주었고 이것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의 차이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한 나라의 경제적 운명은 단순히 운이나 지정학적 위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조를 설계하고 어떤 정책적 선택을 꾸준히 이어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철학적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뉴질랜드의 실패는 우리에게 바로 그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뉴질랜드의 사례는 한마디로 성공에 취해 미래 준비를 소홀히 한 선진국의 자기 붕괴라고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한때 과감한 개혁으로 세계의 찬사를 받았던 이 나라는 부동산이라는 달콤한 독에 서서히 중독되어 생산적인 혁신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깊은 경기 침체, 청년들의 절망, 그리고 사회적 불신의 확산이라는 혹독한 청구소로 돌아왔습니다. 이 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경제 예측 기관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회복을 예상하기도 하지만 이미 무너진 경제 구조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실질 소득은 정체되며 세대 간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질랜드는 이제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고통스러운 구조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다시 만들어 가야 하는 기나긴 여정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비단 남태평양의 한 섬나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던지는 시사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첫째, 부동산 의존 경제의 위험성입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을 건설과 부동산 경기에 의존해 왔습니다. 뉴질랜드가 겪었듯 자산 가격 상승에 기반한 성장은 금리 인상과 같은 외부 충격에 극도로 취약하며 한번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안주하는 사회 분위기 역시 뉴질랜드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부재입니다. 뉴질랜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등 특정 수출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취약한 내수 시장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뉴질랜드가 농업과 관광에 갇혔던 것처럼 우리가 현재의 주력 산업 이후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혁신적인 신산업을 육성하고 내수 시장의 잠재력을 키우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셋째,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입니다. 뉴질랜드 청년 실업률 15.2%는 충격적이지만 우리나라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난과 자산 격차에서 오는 좌절감 역시 그에 못지않습니다. 미래 세대가 희망을 잃은 사회는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고 노동의 가치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며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적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뉴질랜드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호주로 떠나는 것처럼 우리의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 나라로 여기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시스템 붕괴의 가장 확실한 신호일 것입니다. 결국 모든 해답은 정부의 정책을 넘어 우리 시민들의 인식 전환에 달려 있습니다. 단기적인 부동산 가격 등락에 이희일비하기보다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기업은 비생산적인 자산 증식이 아닌 기술 혁신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하며 개인은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뉴질랜드의 사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고민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